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많은 미제 사건 중에서도 밀실살인 사건은 특히 더 미스테리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피해자만 존재했던 것처럼 가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밝혀내지 못했을 뿐 이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 완전 범죄를 만끽하겠죠. 오늘은 90년 전 영국 리버풀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도저히 어떻게 벌어졌는지 풀지 못한 또 하나의 미스테리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2살의 보험관리사인 윌리엄 허버트 월러스는 17살의 연상 부인 줄리아 월러스와 함께 지난 16년간 소문난 인꼬 부부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내 줄리아는 남편과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는데요. 결혼 이후 거의 집안에만 머물렀다시피 했는데 이게 평소 그녀가 낯선 이에게 경계가 심한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녀와 대화를 하거나 집에 왕래를 하며 지냈기에 사실 그녀는 사람들과 별 교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부부에게 여느 날과 다름없었던 1931년 1월 19일. 남편 윌리엄은 여유가 될 때 자신이 간혹 찾는 어떤 자신만의 사교장, 리버풀 센트럴 체스 클럽에 방문합니다.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이 클럽은 꼭 참가 신청을 한 이후에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신청을 해놓고도 이곳에 못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따라 그는 약속대로 제 시간에 도착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에게 같은 팀의 주장이 찾아와서는 약 25분 전에 그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었다면서 메모를 한 장 건네는데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퀄트러프?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이 21살이 된 딸이 있는데 그녀를 위해 보험 가입을 원한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윌리엄이 다음날 저녁 7시 반에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직접 받은 전화는 아니었지만 보험관리사였던 윌리엄에게는 당연히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이었죠. 다음날 저녁입니다. 윌리엄은 아내 줄리아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죠. 이 메시지에 남겨진 주소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동네였지만 찾기 어려울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이 도로명 주소 책에는 꽤 간단하고 찾기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심지를 기점으로 방향, 동서남북 방향만 알고 있다면 거리의 이름과 주소가 일관성이 있고 직관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에 보이는 로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 그 큰 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의 이름이 오로라 애비뉴라면 오로라 애비뉴 위쪽은 노스, 아래쪽은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방향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윌리엄은 낯선 지역일지언정 적혀진 주소대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기차에서 내려서 집을 찾아갑니다.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쯤에 기차에 올라탔고 약 20분 뒤인 7시 20분에 목적지역에 하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이 약속된 장소인 맨러브 가든 이스트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맨러브 가든에 노스, 북쪽, 사우스, 남쪽, 웨스트, 서쪽은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 길, 이스트가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도 이상해서 주변의 행인이나 경찰관에게 물어보는데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이 길에 원래 이스트 동쪽 방향 없어요. 혹시 잘못 받아 적은 것일까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분명 맨러브 가든 길의 동쪽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약 30여 분을 헤맨 끝에 에라이 그냥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저녁 8시 반이 넘은 밤입니다. 윌리엄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른 시각부터 잠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는 열쇠를 꺼내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이날따라 그 문에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걸려 있어서 열 수가 없었는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윌리엄은 건물 뒤로 돌아가서 뒷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그곳에도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윌리엄은 줄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옆집에 살던 존스턴 부부가 밖에 나옵니다. 윌리엄은 이 부부에게 자신이 한두 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문이 모두 잠겨있고 집안불이 다 꺼져 있다고 설명했죠. 평소 같지 않은 이 상황에 그는 굉장히 걱정되는 말투였는데요. 윌리엄과 옆집 존스턴 부부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뒤쪽 문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분명 꽉 잠겨있던 문이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스르륵 열리는데요. 윌리엄이 램프를 들고 들어가서 안을 살피는 동안 존스턴 부부는 밖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윌리엄의 상태가 평상시와 매우 달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간 지 몇 분 후 윌리엄이 싸늘한 표정으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급히 존스턴 부부에게 안에 들어와 보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줄리아를 끝냈어요. 머리 쪽을 봐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본 존스턴 부부는 방에 들어가자 줄리아가 피범벅이 된 채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25분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윌리엄이 고객들에게서 수금한 이 보험 금액이 부엌에 있는 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4파운드 정도가 사라진 정도? 이 4파운드는 지금 환율로는 약 6,000원인데요. 당시에 더 높은 가치를 고려해서 10배를 불려도 6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줄리아의 핸드백도 안에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현관 입구 서랍장에 올려져 있었고 집안의 상태도 깨끗했어요. 집안의 창문이 꽁꽁 잠긴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엉망이었던 장소는 줄리아의 시신이 발견된 방뿐이었습니다. 줄리아의 시신을 살펴보니 머리 부분은 길고 가는 단단한 물건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범행에 쓰인 살해도구는 이 집안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린 벽난로를 이렇게 뒤집는 부직갱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신에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장 큰 상처를 보인 곳은 왼쪽 귀 부근이었는데 이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죠. 이렇듯 그녀의 시신이 훼손된 정도를 본다면 가해자였던 범인은 아마 그 두개골이 파손될 때 어떤 피가 튀면서 그의 몸에 완전히 피로 뒤덮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제 그 상태로 집 밖을 나간다면 분명 눈에 띄었을 테니까 범인은 욕실에서 피를 씻어내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처럼 당일 욕실에서는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로 아수라장이 된 안방을 제외한 집안 어디에서도 범인의 흔적 또는 다른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싸움의 정황조차 없었죠. 집안은 말 그대로 너무 깨끗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경찰은 남편 윌리엄이 부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게다가 이런 건 그 윌리엄이 사건 이후에 보여준 행동으로 더욱더 큰 의심을 사게 됩니다. 도저히 아내가 죽었다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은 윌리엄이 증언을 한 것을 토대로 이 전날 걸려온 기한 전화에서부터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의 전화는 정황상 충분히 수상했죠. 미지의 인물로부터 걸려온 이 전화 때문에 윌리엄이 집을 비웠고 이에 줄리아가 혼자 있다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여전히 윌리엄을 의심했지만 그의 알리바이가 너무도 탄탄했어요. 먼저 그 당시에 트램,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 기차역에 있는 운전수 표 검수원이 그가 7시 6분에 기차에 탑승을 해서 내리는 장소까지 내내 좌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기차에서 내려서 하차한 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 맨러브 가던 길의 이스트, 동쪽이 어디예요? 라고 길을 물어봤던 것이 남아 있었고요. 확실한 알리바이가 되었죠. 게다가 이웃집 부부가 이제 집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를 발견한 시각은 저녁 8시 45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줄리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유배달부 소년이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현관 앞에서 줄리아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즉 그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것을 본 거죠. 이후 이어진 부검에 의하면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8시. 그러니까 시간상 윌리엄이 줄리아를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날 입었던 옷에서도 역시 피 한 방울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윌리엄은 2차례의 재판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정황상 도저히 그가 아내를 죽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줄리아의 죽음과 무관했을까요?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직접 죽이진 않았더라도 공범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집 안은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만큼 깨끗했죠. 그렇다면 줄리아를 아는 지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그렇다면 줄리아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문을 열어줬겠죠. 만약 그 사람이 윌리엄의 지인이었고 그와 범행을 함께 꾸몄다면? 또는 윌리엄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상담 의뢰를 했었다면요. 또는 뒷문이 애초에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라는 윌리엄의 증언이 사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밀실살인으로 현장을 조작하려는 그의 의도였다면요. 윌리엄이 약속된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일부러 이웃의 이목을 끌려고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가설은 공범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건에 남편이 전혀 무관할 수도 있지만 윌리엄 외에 도저히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게 되자 이런 여러 가지 의심과 가설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모 속의 인물, 퀄트러프? 근데 하필이면 그가 윌리엄이 체스클럽에 출석한 날 집도 아닌 클럽에다가 나를 좀 방문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윌리엄은 사실 겨우 서너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체스클럽에 가는 정도로 출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증할 수 있는 곳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 거기서 시작된 윌리엄의 알리바이는 너무도 완벽해 보였고 마치 짜여진 각본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 언론들은 윌리엄이 진범이다 라는 걸 지울 수가 없었고 이에 대중들도 동조했는데요. 윌리엄은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걸까요? 이 비밀은 2년 뒤 윌리엄이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밀실 살인 사건에 대한 무성한 추측과 가설은 계속 생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마제시카였습니다.